정치공학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제가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뭐 이게 김기현의 한마디, 뭐 김병민의 한마디 이런 것들이 인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사는 이 조선일보가 없는 것을 소설로 쓴 기사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전하는 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급해진 여 한동훈 천하람 구원 등판시키자. 이게 이 시점에 이게 나올 얘기인가? 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냥 이상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찬찬히 들여다봤고, 그리고 이것은 뭔가 좀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칼럼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기사를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한동훈 장관과 천하람을 향한 적극적 구애에 나섰다. 기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 친윤 중심 당직 인선과 강제징용 해법,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논란이 겹치면서 대중적 인기가 높은 한동훈 장관에게 내년 4월 총선 역할을 맡기고 당의 취약 포인트인 비윤, 청년, 호남을 보완할 수 있는 천하람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나오는 이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대목들이 여러 군데 보인다는 점을 제가 좀 먼저 지적합니다. 우선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에 갑자기 막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뭐 역전당하고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급박한 건 아니다. 여러 조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좀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잘 나가다가 갑자기 확 떨어져 갖고서 확 역전당하고 뭐 이런 상황은 우선 아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컨벤션 이펙트라고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거 정상인데, 또 실제로 국민의힘 전대 직후에는 좀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시 그러다가 다시 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심각한 위기적 징후인 지지율의 충격적 하락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니다. 일단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위기가 아닌데 위기라고 호들갑 떨어서 비상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시점에 비상한 상황을 사용해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호들갑 떨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에 논란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친윤 중심 당직 인선, 강제징용 해법, 근로시간 개편안입니다. 그중에 강제징용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외교적 해법이고요. 근로시간 개편안은 좌파들이 근로시간 52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악법이라고 공격을 하고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바람에 좀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긴 하나, 이것 또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친윤 중심 당직 인선이라고는 하지만 뭐 친윤 중심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 친윤 아닌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제가 강력하게 비판했던 강대식이까지도 친윤이라고 언론은 보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친윤 중심 아닌 이 당직 인선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건 뭔가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친윤 중심으로 친윤 일색으로 이 당직 개편 인선을 하는 바람에 지지율 하락을 자초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 대1 외교 해법이 잘못돼서 지지율 하락을 자초했고, 근로시간 개편안을 잘못 내오는 바람에 지지율 하락이 자초됐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딱 덮어씌우고 나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탈출하려면 해법이 빤한 거죠. 친윤 일색을 넘어서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친윤 아닌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준석 똘마니들밖에 없는 거죠. 유승민이 똘마니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람이가 갑자기 무슨 슈퍼맨 구원투수처럼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강제징용 해법 잘못됐으면은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되는 거네. 그럼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근로시간 개편안도 민노총 주장대로 따라가야 뭐가 해결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나서 해법을 찾다 보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가 박수영이 이 부산 지역구의 초선 의원인데 뭐 경기도에서 정무부지사도 지내고 해서 또 행정관료도 해서 뭐 나름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초선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 된 지 이제 3년 된 초선에 불과한데, 이 사람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는다는 얘기를 듣고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건 뭐 논평거리도 안 된다 싶어서 논평을 하지 않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그 머리보다 입이 빠르다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연구원장이 되자마자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이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당에 지금 총선을 1년 앞두고 연구원장이 됐으면 적어도 말이죠, 제 상식으로는 적어도 한 달, 두 달 정도는 언론에 나올 일이 없어요. 나올 시간도 없어요. 왜? 총선 전략을 짜야 되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총선 1년 앞둔 시점에 총선 필승 전략에 청사진을 짜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저 언론 다니면서 인터뷰할 때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박수영이는 뭐 원장 되자마자 이제 여기저기서 불러 제꼈겠죠. 그러니까 나가서 떠드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경우 개인적으로 총선에 등판했으면 좋겠다. 아니, 여의도 연구원장이 개인 의견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이게 주요 당직이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박수영으로 있을 때야 뭐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뭐 뉴스거리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의도 연구원은 총선 전략을 짜는 데요. 여의도 연구원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냥 초선 의원 박수영이 하는 말과는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벌써 한동훈 차출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동훈 장관이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잠재력이 큰 그런 그 정치 상품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신상품 아닙니까? 신상품 출시를 하는데 한 달 전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이렇게 예고해 갖고서 김 질질 빼는 이런 신상품 출시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껴뒀다가 짠 하고 터트려야 이게 신상품이지. 선거 1년 전부터 뭐 차출을 하니 서울의 선대본부장을 맡길 수 있겠니 없겠니, 뭐 586을 척결하는데 한동훈이 최적이라는 둥, 이렇게 신상품을 소비해버리면 막상 정말 필요할 때 임팩트 있게 신상품 출시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이런 전략이 있더라도 이걸 선거 이 총선 전략을 짜야 될 이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동훈이 오히려 이 박수영이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정무 감각이 뛰어나요. 보면 뭐라고 그랬냐, 한동훈이 총선 역할론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무관한 일입니다. 저는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 지금은 이렇게 가야지, 당연히. 한동훈은 정치한 적도 없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을 한 적도 없는데도 여의도 연구원장 맡은 박수영이보다 정치적 감각이나 전략적 감각이 훨씬 높아요. 또 천하람이에 대해서 김기현부터 뭐 당연히 함께 가야 되는 구성원이다.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하지만 천하람은 좀 더 온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아니, 지금 전대 거친 게 얼마 됐다고 그걸 잊어버립니까? 아, 유승민이 이준석이 똘마니 천하람이가 그 무슨 허모식인지 뭐 김모식인지 데리고 그 했던 짓들을 벌써 잊어버렸다는 겁니까? 이 김기현 측이라고 돼 있어서 이것도 참 내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기현 측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김기현 대표와 김기현 대표의 비서실장, 구자근이죠. 수차례 천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천 위원장이 만나자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아니, 집권당 대표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천하람이 같은 따위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요. 그리고 만나자고 요청을 했는데 천하람이가 지가 바빠서 못 만나겠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짓 하라고 대표 뽑아줬습니까? 나 참 얼척없어서. 천하람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 김기현 대표가 지난번에 날짜를 몇 개 줬는데 제가 일정이 좀 안 돼가지고 좀 여유 있게 보자고 했다. 나 이런 이런 걸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는 게 천하람이고 이준석이고 유승민이에요. 이렇게. 그래, 고작 원외위원장 따위한테 휘둘리는 집권당 대표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들은 못 차렸어. 자, 지금 이 지지율이 빠지거나 약보합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긴장하는 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지지가 특별히 더 좀 신경이 쓰이는 거 사실이에요. MZ세대의 동향이 걱정이 될 거예요. 좋아요. 자, MZ세대가 이준석, 유승민이 또 천하람이 같은 것들이 이 당 지도부에 배제돼서 지지를 철회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준석이가 조직적으로 동원한 정치적으로 오염된 이 2030 세대들은 일부 뭐 등을 돌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된 정파 세력들이에요. 지금 민노총, 한노총, 양대 노조의 저항에서 우리는 보조금 같은 것도 안 받아요. 가난하지만 우리끼리 할 거예요. 라고 하는 MZ세대들이 그 정치적으로 오염된 저 천하람이 따위를 보고서 다시 국민의힘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한다고요? 아니, 정신들 좀 차리세요. 무슨 생각들을 하는 겁니까? MZ세대를 그렇게 몰라요? MZ세대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공정이고 당당함이에요. 개성이 있게 자기 생각 어디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오염됐고 쇼잉하는 거를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위에 주는 척하는 위선을 혐오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도 보니까 저 김기현이가 무슨 학생들 1,000원 점심 그거 먹으러 갔던데, 이런 쇼를 해서 갖고 올 표라면 하루에 밥 12번도 더 먹겠다. 정치공학적인 접근, 보여주기식 접근으로는 절대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저게 보여주는 건지 쇼하는 건지 진정성이 있는 건지 거의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젊은 층이 좀 빠졌다고 해서 천하람이 어디 당직 기용하면 되겠다. 젊은 애들이 요새 좀 그런 것 같으니까 빨리 1,000원밥 같이 한 끼 먹고 와야 되겠다. 어떻게 이 수준의 정치밖에 모르냐고. 정치공학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특히 MZ세대를 대상으로 그래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조급해서는 안 돼요. 1년 프로젝트예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거예요. 그런데 이 전략을 짤 여의도 연구원장은 허구한 날 무슨 전화 인터뷰나 라디오 인터뷰나 했었고 있고, 신상품 정말 임팩트 있게 출시해야 될 신상품 벌써부터 김이나 빼놓고 다니고, 당대표는 지지율 떨어졌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쇼잉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는 무슨 천하람 따위를 영입해서 어떻게 지지율 좀 보완해 볼까. 그렇게 조급하게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그야말로 이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준석 세력들한테 번번이 언론 플레이 당한다고. 당장 천하람이가 김기현이를 완전히 이게 자기 못 만나서 안 달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딱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만나자고 날짜도 여러 개 줬는데 내가 바빠서 아직 시간 못 잡았어요. 제발 좀 집권당 지도부답게 좀 담대하고 의연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리고 진단을 정확하게 좀 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그들을 공감하고 열광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두 번의 쇼 갖고 안 된다고. 이런 집권당다운 성숙함으로 이 위기 상황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 점을 제가 고성국 칼럼에서 좀 특별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 제가 법안 알박기 사례로 말씀드릴 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법안 알박기는 대법원장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주사파들이 이 대법원장 후보를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꿔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먼저 추천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김명수라는 또 다른 관종이죠, 이자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임기가. 그러니까 이 김명수가 있는 동안에 잽싸게 법을 고쳐가지고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급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김명수가 그 중에 이 후보자를 정해서 추천하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지금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표결해서 통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확 바꿔서 대통령 인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장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북주사파들이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급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법을 고쳐서 급하게 만들어서 해도 대통령한테 법적 강제는 할 수가 없어요. 헌법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돼 있으니까. 김명수가 또 좌파들이 누구를 추천하든 아이고 뭐 그 사람은 별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하고 거부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기는 하나 법안에다가 대통령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 써놔가지고 강제 법적 강제는 못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주겠다. 이렇게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법은 뭐냐? 수신료 문제인데요. KBS 수신료 문제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은 KBS가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MBC도 예뻐 보이고 예뻐 보이겠죠. 근데 이제 KBS는 수신료를 갖고 운영하니까 그리고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임무를 역할을 포기한 것이 오래됐다. 난 보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내가 수신료 내야 되냐? 더구나 왜 한전 전기료에 통합해서 내냐? 분리해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신료 분리 법안을 지금 낸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는 KBS 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이제 거의. 그런 상태니까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입장에서는 야 KBS야말로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KBS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KBS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방향으로 지금 수신료 문제를 법을 고쳐서 한번 마지막으로 알받게 해주고 가겠다 이런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KBS 수신료 승인안에 대해서 국회가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KBS 수신료 승인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의가 길어져 가지고 승인 절차가 위원회에서 기한 내 심사를 못 마치면 본회의에 직접 올려갖고 바로 다수파인 자기들의 머릿수를 갖고서 가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개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법사위를 우리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 딱 맡고 서 있기 때문에 이걸 패싱하기 위한 법을 따로 만들겠다는 거죠. 또 현재 방송법에는 현재 방송법의 KBS 수신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V 수상기 소지자는 KBS 수신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TV가 없는데 왜 내냐 이런 이제 항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좌파들의 생각입니다. 수상기를 미보유한 자가 직접 신고해서 수신료를 면제받도록 한다. 이렇게 내용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망고에 없는 악법입니다. 아니, 내가 수신기가 있건 없건 그건 내 자유 아닙니까? 내가 TV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 근데 TV를 안 사면 안 샀다는 거를 신고해서 그래서 수신료를 면제받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KBS가 그동안 주장해 온 거예요. 그야말로 KBS 청원입법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신료를 안 샀다는 걸 증명하고 다녀야 돼. 내가 그 짓 하느니 차라리 내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1년에 한전이 접수한 KBS 수신료 관련 불만 민원. 왜 통합징수하냐? 분리해라. 나 못 내겠다. 라고 하는 민원이 48,000건이었습니다. 수신료 돌려줘. 나 KBS 안 봐. 나 TV 없어. 그런 불만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거 지것들 다수파 뺏기기 전에 알받게 하고 가겠다. 이거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헬로윈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는 헬로윈 참사의 진상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조위 활동기간 최대 1년 9개월까지 쭉쭉 늘려놨어요.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는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헬로윈 참사를 총선에
호재로 사용하겠다. 이런 이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법입니다. 자, 헬로윈 참사 특조 얘기가 나오자마자 떠오르는 것이 세월호 참사 특조입니다. 세월호 말이죠. 2014년에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에 세월호 특검 수사까지 모두 9차례, 8년간 9차례의 진상조사와 수사가 반복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유가족들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결과는 내지 못했어요. 이게 종북 주사파들이 이 위원회를 다 장악하고서 했는데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세월호 특조위를 그대로 본딴 할로윈 참사 국조위를 특조위를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 특별법을 제정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로윈 참사 특조위도 알박기 해놓고 가겠다. 총선까지는 어떻게든 써먹겠다. 이런 속셈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 8년 동안에 9차례나 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 이자들, 그 과정에서 예산 논란이 심각하게 불거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월호 특조위가 2년간 활동했는데 여기에 배정된 예산 총 150억, 그리고 조사 인력은 120명이었는데 120명이 전부 민변이나 진보 좌파 시민단체 노동계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이 세월호 특조위 장관급 위원장 연봉이 1억 6,500, 부위원장 차관급 상임위원 4명 1억 5천. 아무것도 새로 발견한 것도 없으면서 2년 가까이 장관 의전 받고 차관 의전 받으면서 차 나오고 기사 다 나오면서 새 1년에 이렇게 월급을 다 간 겁니다. 또 사참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 여기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함께 조사했는데 3년 6개월간 548억의 예산을 썼어요. 사참위 정원은 125명, 세월호 정원은 120명. 대부분 다 좌파들. 진상규명과 피해 지원 같은 주요 사업비는 159억 원밖에 안 썼고, 인건비하고 경상비, 자기들이 월급 타가고 자기들이 사무실 쓰고 하는데 389억 원, 2배 이상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이것들이 사회적 참사 조사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2년간 3년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1년에 1억 이상 받으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러시아 해외 출장, 폴란드 해외 출장을 갑니다. 나 거기를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와서는 국민 예산으로 갔다 왔으니까 뭐 보고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5줄짜리 결과 보고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이 짓을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알박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되어 오면서도 뭐 산하기관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지금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자기들이 이 다수당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자들의 정세 판단. 전 그 정세 판단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판단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금 절대 다수파가 있을 때 해야 될 거 다 해놓고 나가자. 이게 입법 알박기입니다. 인사 알박기에 이어서 입법 알박기까지 하고 있는 이 좌파들. 제가 여러 차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양곡법도 그렇고 간호소법도 그렇고 공영방송법도 그렇고 전부가 다 입법 알박기들입니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의 거부권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부담이 돼도 이건 운명이다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양곡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경제부총리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안 됩니다. 거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 또 국민 여론을 수렴을 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이유와 명분이 분명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먼저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부당한 악법인지, 이게 얼마나 국가 이익을 갉아먹는, 좀먹는 그런 악법인지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비록 국회에서는 절대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본회의장에서 몸싸움까지 하라고는 제가 이 싸움 못하는 국민의힘한테 제가 요구하지 않겠어요. 아니 적어도 대국민 선전전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곧 소수파 정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서 온갖 법안 알박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법은 이래서 문제고, 이 법은 이래서 위헌 소지가 있고, 이 법은 이래서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대국민 선전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결단이 이유 있다, 명분이 있다 라고 하는 분위기라도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집권당이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문재인이가 물러나기 전에 대통령으로 알박기 하고 간 거는 어쩔 수 없어 다 치자고. 지금은 우리가 집권당이잖아.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이 법안 알박기야말로 1차 저지해야 될 주체는 국민의힘이다. 의회에서 저지하라. 힘으로 밀리면 대국민 선전전이라도 해라. 그래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왜 이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되는지, 왜 이 법은 공포시키면 안 되는지, 이 법은 어떤 것이 독소조항이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대통령 거부권이 힘있게 행사될 수 있다. 이 점을 고성국 칼럼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차제의 돌파형 내각으로 전면 개편하자. 네, 김성한 안보실장이 전격 사퇴를 하고, 그리고 조태영 주미대사가 바로 안보실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그리고 주미대사 자리는 지금 한시도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바로 아그레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어쨌든 응급수혈하듯이 이번에 안보실장, 주미대사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그야말로 응급조치인 것 같고요. 또 저는 조태영 대사가 김성한 실장의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좀 안심했다. 왜? 조태영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하고 제가 어제 촌철살인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드릴 말씀은 이번 이 안보실장 그 교체 사태를 계기로 외교안보 라인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서 당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지난번 무인기 우리 상공이 뚫렸을 때부터 책임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야말로 빨리 당에 돌아와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박진 장관의 지역구는 그나마 그래도 강남을 전현이라는 자가 다시 출마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선거를 치를 것 같지는 않은데, 권영세 장관의 지역구 용산은 이거는 정말 제대로 수성 의지를 가지고 잘 하지 않으면 또 뺏길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진 장관과 권영세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종섭 장관은 이 업무상 책임져야 될 이런저런 문제로 그동안 어쨌든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겁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외교안보 라인은
매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4월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의 외교안보 라인이 가동돼야 되고, 그리고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 10일을 전후해서 외교안보 라인 정비를 좀 전면적으로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이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전반에 대한 인적 개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현재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부처에 총선 출마를 준비하려고 하거나 또는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당장 제가 아는 사람들로만 해도 수석 중에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원래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마포가 지역구입니다. 당연히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겠죠. 또 정무비서관 하는 전희경 비서관도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이 총선이 다가오니까 출마를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에도 출마를 할 사람들 또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출마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이래저래 전면적인 개편이 좀 불가피해졌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상 개편은 물론 어느 대통령이나 뭐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일 잘하고 있는 장관들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는 적은 없어요. 없지만 국면 전환이 때로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연말연시에 개편을 해왔어요. 1년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1년을 출발한다고 하는 그 분위기, 연말연시의 분위기와 함께 뭐 중폭 개편이나 대폭 개편을 하곤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날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의 그 취임 시점에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니까 연말연시를 할래 생각을 하면 너무 빠른 거예요. 작년에 연말연시 때는 이제 뭐 장관 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1년 6개월 이상 또 이 지금의 체제가 유지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또 너무 늦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인 5월 기점으로 한 1년 정도 됐으니 이제 그 정권 출범 후 1년, 사실은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추스리고 정리하자. 그리고 이제 1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제기한 3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적으로 상당한 이 호응을 받는 데 성공했다. 노동개혁, 국민적 지지가 매우 높잖아요. 또 연금개혁과 교육개혁에 대한 이 국민적 필요성은 매우 높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국정개혁의 어젠더를 세팅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집권 2년 차로 접어드는 올 5월부터는 그 세팅된 내셔널 어젠더, 대통령 어젠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돌파형 내각이 필요할 때가 됐다. 마침 이 집권당도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으니 이 새로운 지도부, 그리고 4월 7일 날 또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니까 집권당은 완전히 새로운 지도부로 이제 교체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대통령실의 어떤 전면적인 재편, 그리고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제에, 기왕에 이렇게 됐다면 차제에 제대로 한번 개편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 2기,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한번 제대로 출범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고요. 그 경우에 핵심은 국무총리입니다. 이미 당은
지도부가 다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핵심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그리고 내각의 국무총리예요. 근데 국민적으로는 대통령실의 대통령실장이나 비서실장이나 뭐 수석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들은 대통령의 비서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저는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좀 전면 개편해서 출범시키는 게 어떠냐. 그 경우에 이 내각의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내각의 성격. 이번에 만약에 2기 내각이 제대로 출범한다면 이 내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설정하고 세팅한 내셔널 어젠더, 대통령 의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정면 돌파형, 추진력 강한 정면 돌파형 내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적어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취임 후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3대 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이 세 가지 개혁 과제에 자신을 다 던져서 불태울 수 있을 그런 소신 있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그런 새로운 돌파형 내각을 한번 구성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전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전반적인 국정운영, 대통령 임기 5년을 놓고 이제 1년이 다 이제 마감되어 가는 이 시점에 남은 4년 동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 될 주요 국정과제들을 어떻게 이거를 밀어붙일 것이냐와 관련돼서 대통령실의 재편과 당 지도부의 새로운 구성과 그 다음에 내각의 어떤 재편,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1년간 한번 제대로 돌파해 나갔을 경우에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정무적 전략적 판단까지를 좀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좀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제에 돌파형 내각으로 전면 개편하자. 이렇게 제가 화두를 던집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한국인과 미국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 이건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칼럼으로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사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하고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가 참 일을 잘해요. 국가보훈처와 동아일보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한국갤럽에 의뢰를 했는데 한국인 1037명, 미국인 1000명 성인 남녀 대상으로 한미 간 상호 인식 조사를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핵공유 방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미국의 핵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것도 어렵다면 미국의 전략 전술 핵무기를 함께 공유하는 나토식 핵공유 방안은 어떠냐, 이런 제안들이 나왔던 적이 있죠. 이 핵공유 방안, 나토식 핵공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물어봤어요. 미국인 중에 42.6%가 찬성이다 그랬습니다. 반대는 28%예요. 또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핵공유도 안 되고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될 때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개발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 주권론이죠. 이런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인한테 물으니까 41%가 찬성이다. 한국 핵이 필요해. 반대는 31%입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10%가 높습니다. 당연히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게 미국인들의 답변인데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도 찬성 비율이 높죠. 한국의 핵 자체 보유 64%가 찬성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가져야 돼. 미국인은 42%가 그래.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갖는 게 필요해. 41%. 한국인은 64%가 핵 가지고 있어야 돼. 대답한 겁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57%가 그거 해야 돼. 전술핵 재배치도 56%가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절대 다수가 전술핵 재배치를 하든지 나토식 핵 공유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자체 핵 보유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50%를 넘지는 않지만 반대보다는 찬성이 다 높습니다. 그것은 한국 국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김정은이가 진짜 핵을 갖고 한국을 공격할지도 몰라. 그러면 한국이 방어하려면 자체 핵을 가져야 돼. 핵공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또는 자체 핵 개발이든 뭔가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가져야 돼 라고 미국인들도 다수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네, 정부 소식통은 이 조사를 보고 미국 내에 미국인들 사이에 한국의 핵 보유나 핵 공유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확장 억제 방안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왜? 미국 여론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조사인데요.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미국인들한테 한국 어떻게 생각하냐. 75%가 호감을 갖고 있다. 75%가 호감을 갖고 있다. 그럼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어떠냐? 84%가 호감을 갖고 있다. 엄청나게 높죠. 엄청나게 높은 호감도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 조사를 근거로 양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강한 안보동맹을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로까지 강한 동맹관계를 확대하고 양국 6.25 전쟁 참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보훈 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그 밖에 다른 항목들도 아주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필요하냐? 필요하다. 한국인 86.8%. 필요하다. 미국인 65.7%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한국인 9.3, 미국인 17.8이에요. 자,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어디서 계속 주장하죠? 김정은, 그 지령을 받고 있는 종북 주사파, 문재인, 이재명 세력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이것들, 이 주장, 대한민국 국민 10%도 안 됩니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장하게 놔둬라. 스스로 고립될 것이다. 한미훈련이 필요하냐? 필요하다. 한국인 88, 미국인 71이에요. 근데 이 자들 한미훈련 하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죠? 좌파들? 주장하게 놔둬라.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예, 박휘락 교수는 한미 양국이 모두 주한미군 자체를 대북 확장 억제 전력으로 본다는 뜻이다. 미국인 사이에서는 최근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만큼 한국에서 북한을 한국 선에서 막아야 한다.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전에 한국 선에서 북한을 막아야 미국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된 것이 이런 조사로 투영됐다고 해석한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해석이죠. 지금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비용 분담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방위비 분담을 물어봤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 이게 이제 조를 좀 넘어서 있습니다. 1조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1조 2,800억. 이게
많다고 생각하냐? 한국 국민의 59.60%가 많다. 적정하다 31. 그러니까 주한미군 필요하다. 근데 방위비 분담은 우리가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반면에 같은 질문에 미국 국민의 27.3%가 많다. 적정하다는 32. 이 부분은 많다 적다 논란이 늘 있고 협상이 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협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국 간의 인식의 차이는 현명한 협상을 통해서 잘 해소해 나가면 될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1조 2,800억 하는데 이것은 주한미군이 전체 쓰는 비용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군비통제검증단, 이게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담당하는 이제 일선 책임자였습니다. 박철균 전 단장은 1조 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방위비 분담이 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1조 2천억, 1조 3천억 가까운 이 방위비 분담금 중에 85%가량은 국내 건설업체에 지급되는 등으로 사용이 돼서 실제로 국내 경제로 환류되고 있다는 점을, 그러니까 미국한테 줘서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국내 경제로 환류되고 있다는 점을 좀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것도 투자적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갤럽이 한국인 1,000여 명과 미국인 1,000명을 상대로 가장 핫한 이슈, 가장 뜨거운 이슈, 핵무기 자체 개발이나 핵공유 문제 또는 주한미군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설문을 한 결과 저도 깜짝 놀랄 만큼 한국 국민들과 미국 국민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가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가 당사자고 미국은 한 발 건너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 지지하거나 하는 그 강도의 차이는 좀 느껴집니다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더구나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75%가 넘고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85%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 동맹적 분위기가 국민 일반에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위기를 제대로 한번 엮어내는 그 매듭이 4월 말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15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이벤트들이 올해 벌써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을 목표로 해서 기획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래전부터 기획되어 왔던 것이 4월 말 4월 26일부터 시작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딱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러 흐름들 중에 이제 한국 국민들과 미국인들 간의 이런 이 정치적 의식조사, 사회적 의식조사도 상당한 정도의 친화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런 이 종북주사파, 김정은이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이 종북주사파들, 문재인, 이재명 똘마니들의 주장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한국 국민으로부터도 10% 이하밖에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김정은의 지령이다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고 한미연합 훈련 중단 얘기할 때 이게 스스로 자기 무덤 파는 것이니 내버려 둬라.
허구한 날 미 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 피켓팅하게 내버려 둬라.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저것들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이 점을 윤석열 정부가 좀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그 한국민과 미국인들의 의식까지를 감안하는 그런 이 한미 외교를 잘 만들어가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